자, 여러분, 과학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외딴 실험실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번득 하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유레카를 외치는 그런 고독한 천재의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 뒤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강력한 팀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 질문. 위대한 과학은 혼자서 가능할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답을 들려주거든요. 자, 그럼 그 답을 찾으러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의 이야기는 과학계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과학자들은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도전에 부딪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과학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연구 주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제대로 된 실험을 하려면 이제 혼자서는 구하기 힘든 아주 비싼 장비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게다가 다른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는지 최신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졌고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서 인류의 다음 발견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같은 거였어요. 한마디로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지식을 탐구한다는 아이디어, 이게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그 뿌리를 찾아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고요. 뭐랄까,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철학부터 수학, 천문학까지 온갖 학문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하던 곳이었어요. 지식 공동체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학회나 전문 교육기관을 뜻하는 아카데미라는 단어로 이어진 겁니다. 함께 모여 배우고 탐구한다는 개념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죠. 자, 그럼 다시 17세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대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어서 과학자들만을 위한 최초의 아카데미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첫 시도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주인공, 페데리코 체시입니다. 로마의 젊은 귀족이었는데 과학, 특히 식물학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열정을 바탕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벌이게 되죠. 1603년, 체시는 마음이 맞는 친구 딱 3명이랑 같이 린체이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최초의 과학학회 중 하나였죠. 시작은 작았지만 포부는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이 학회의 모든 운영이 사실상 체시, 이 한 사람의 돈과 후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초기 모델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린체이 아카데미는 27년, 그 뒤에 생긴 실험 아카데미는 고작 10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걸 단 한 명의 후원자에게 기댔기 때문이죠. 그 후원자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학회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모래성처럼 불안정한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이런 실패가 있었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면서 과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때는 1660년, 장소는 영국 런던입니다. 바로 왕립학회 The Royal Society가 탄생한 거죠. 이건요, 그냥 또 하나의 학회가 아니었어요. 과학 협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19명. 이게 뭐냐면요. 왕립학회가 설립된 지 딱 1년 만에 모인 회원 수예요. 처음 시작은 고작 12명이었는데 말이죠. 이탈리아의 그 소규모 모임과는 성장세부터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이 회원 구성에 있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진짜 과학자는 13명인데 귀족이 33명, 정치가는 무려 37명이나 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 명의 부자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각기각층의 힘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 학회를 떠받드는 구조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귀족이나 정치가들이 직접 실험복을 입고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학회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높은 사회적 위상을 가져다 준 거죠.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기분이나 주머니 사정에 조직의 운명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왕립학회의 모델은 그야말로 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모델은 영국이라는 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과학계로 뻗어나가게 되죠.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왕립학회의 성공 방식이 이후 미국과 유럽에 생기는 모든 과학학회의 표준, 일종의 청사진이 된 거예요. 아, 과학이 발전하려면 안정적인 재정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 시스템이 필수구나, 라는 사실이 비로소 증명된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7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조금은 불안정한 첫걸음을 뗐고 1660년 영국에서 마침내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현대 과학의 튼튼한 기반을 닦게 된 거죠. 한마디로 고독한 천재의 시대가 저물고 협력하는 팀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17세기 과학자들은 편지를 주고받고 학회에 모여서 머리를 맞댔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료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협업하고요. 그렇다면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할 미래의 과학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함께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